요즘 이제 제가 암에 대해서 이제 바뀐 트렌드하고, 저도 이제 제가 66년생인데 이제 옛날 치면 이제 회갑이 다 돼가는 나이라 가지고 요즘 이제 저속노화라 그러죠. 저속노화. 어떻게 하면 좀 나이 좀 늦게 먹고 자기 나이 0.6을 이제 곱해서 하면은 이제 옛날 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0.6을 곱하면 60이 되면 36이기 때문에 36세 몸을 유지할까 해서 제가 요즘 관심이 있는 시기에 대해서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유방암이란 이제 뭐 좀 전에 이제 파일에도 보셨지만 어떤 것인지, 그리고 3중음성 유방암이 뭔지, 그리고 뭐 최선의 치료는 물론 저와 의사들이 고민할 문제지만 주변에 유방암 환자가 워낙 많고, 그래도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제 조언을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에 대해 말씀드리고, 아까 3중음성 유방암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2018년에 타스코 혼조라고 이제 일본의 교수가, 교토대학 교수가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학상 받았는데, 그게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면역을 풀어주는 약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게 이제 이미 상품화가 되고 약이 되어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환자한테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 이게 좋은 소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속노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진시황도 못한 뭐 불로초는 아니지만 좀 천천히 늙어서 건강히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젯밤에 이걸 9시쯤에 강의 파일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제 밤에 10시 넘어서 2024년 통계가 발표됐더라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2년 전의 통계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거는 2022년 통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징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암이 이제 대체로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유방암만 계속 늘고 있어요. 10만 명당 몇 명이 생기나거든요. 유방암이 늘고 있고,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대장암이 또 늘고 있어요. 그런데 예후가 좋다는 건 보면은 위암 같으면 이제 5년 자꾸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죠? 5년 중증 기간이 5년이잖아요. 산정특례 이래서 5년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5년이 뭐냐 그러면은 암 환자가 이제 치료를 받고 5년이 지나면은 일반 사람이 새롭게 암이 생길 확률이나 이제 본인이 재발 확률이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험 적용도 안 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산정특례라고 하는 적용도 안 해주겠다는 말인데, 그래서 5년 생존율, 그러니까 5년 동안만 잘 버티시면은 좀 안심하고 지낼 수가 있는데, 위암 같으면은 거의 뭐 70%, 대장암 70% 가까이 되는데, 뭐 간암은 안 좋죠. 27%, 폐암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5%, 유방암은 거의 86%예요. 86%. 다르게 말하면은 정말 뭐 열에 한두 명 정말 운이 나쁘시고 또 다른 게 겹쳐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잘 낫는 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80이 넘죠. 뭐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인데요. 83.5세까지 된다고 생각하면은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 뭐 암을 피할 수는 없다고 그래요. 왜 암을 피할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게 정자와 난자에 맞는 한 개의 세포에서 시작돼 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수는 35조 개 정도 되거든요. 35조.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예요. 35조이 생기는데, 한 개의 세포에서 시작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에서 시작해서 35조가 되려고 하니까 계속 분열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먹고 하는 중간에도 계속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구강세포라든지, 안에서 피를 이렇게 매일매일 만들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분열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 똑같은 일도 뭐 타자기도 계속 치다 보면 오타가 생기고, 똑같은 못질도 하다 보면 삐끗하는 게 생기는 것처럼 삐끗하는 게 생겨요. 변이라 그래요. 변이, 실수. 변이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변이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 암이 걸리지 않죠. 왜 암이 걸리지 않냐고, 우리 몸에 수선할 수 있는 회복탄성이라는 게 있어요. 회복탄성. 그래서 변이가 생기면 그걸 바로 수정을 해요. 바로 수정을 하거나 혹은 수정이 안 되면 그 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이라는 게 있어서 별일 없이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피할 수가 없다는 건 실수를 피할 수는 없거든요. 뭐 기계도 실수를 하는데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세포가, 한 개의 세포가 35조 개를 만들어내는데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건 어려운 이야기겠죠. 그런데 재수없게도 그 실수가 누적되고 또 실수를 했는데 또 다음 실수가 또 일어나고 또 회복탄생이라고 그랬죠. 회복탄생이 떨어져 있을 때 실수가 생기고 이러면 그게 결국 암으로 정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암 같으면은 여자 8명 중에 1명은 뭐 평생에 한 번은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설령 유방암이 걸리시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뭐 8명 중에 1명 생겼는데 나한테 온 거를 뭐 그걸 조상 탓을 한다거나 뭐 자기 생활 탓을 한다거나 자기를 미워한다거나 좀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흔히 생긴다. 뭐 이제 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상피내암, 침습암, 호르몬 수용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헐투, 국소 진행, 전이, 표적, 항암, 면역치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은 상피내암이라고 하는 거는 암이 이제 생기긴 생겼어요. 생기긴 생겼는데 기저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저막. 이게 결국은 이거 뚫리냐 안 뚫리냐 하는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차선. 그 차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차선을 지키고 있으면 접촉사고는 안 나겠죠. 그런 것처럼 요거는 이제 상피내암이기 때문에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설령 상피내암이 있더라도 잘라내면은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피내암은 뭐 암의 전조 단계다. 우리가 생각하는 파고 들어가기 전의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침습암은 뭐겠어요? 이 기저막을 뚫고 혈관을 타고 임파선에 가거나 혹은 다른 장기로 간 거죠. 그래서 이걸 침습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피내암하고 침습암, 상피내암은 이제 암 전 단계 아주 초기암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 수용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남자도 유방암이 생기긴 하는데 전체 유방암 중에 남자 유방암은 1%예요, 1%. 99%는 여자한테 생깁니다. 99%.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여성 호르몬이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있는데 호르몬 수용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이 달라지고, 헐투라는 건 휴먼 에피데멀 그로스 팩터 리셉터 2번이라고 해서 상피 성장인자, 그러니까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세포 증식하느냐 그러면은 이 호르몬 수용체가 딱 와서 붙으면은 세포가 이제 일정 기간, 우리 몸에서는 이제 브레이커가 있어야 되겠죠. 브레이커를 달아서 일정하게 세포 분열을 하고 중단하고 해야 되는데 브레이커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 표피에는 휴먼 에피데멀 그로스 팩터 리셉터, 이거는 이제 안테나라 그랬죠. 안테나가 있는데 전파가 잡히는데, 전파가 잡히면은 여기서 또 성장 신호를 내 가지고 핵에 있는 DNA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까지 생각해 보면은 호르몬 수용체나 헐투라는 것은 안테나 혹은 신호 전달체계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신호 전달체계가 이상이 있는 사람은 굳이 이 DNA를 부숴버리지 않더라도 이 신호 전달체계만 차단해도 암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 수용체나 헐투가 있으면 표적 치료가 되겠죠. 이걸 차단해버리는 단백질을 만든다거나 혹은 이 전기선을 끊어버리는 어떤 물질을 써버리면은 굳이 항암 치료하지 않아도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표적 치료입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는 DNA, 그러니까 ATGC에서 이제 계속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폭탄을 터뜨리는 거고, 표적 치료는 여기 하나하나 점을 타겟해서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 겁니다. 또 면역 치료는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T인파구라는 게 암세포에 중요한데, T인파구가 경찰이에요, 경찰. 혈관을 쭉 돌아다니는데 얘들이 이제 암세포가 있으면 잡아 죽여줘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 이제 T인파구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경찰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막 명령을 내리는 그런 게 면역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는데, 국소라 그러면은 임파선에 안 가 있는 거, 유방에만 있는 거, 이걸 국소리라 그러고, 이제 국소 진행이라 그러는 것은 임파선에 가 있는 것을 국소 진행이라 그러고, 그리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장기에 가 있는 걸 전이, 옮길 전자, 다를 이자, 다른 장기에 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국소 진행, 전이. 전이는 이제 사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기. 근데 사기가 말기인가요? 말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말기라고 하면은 이제 개념이 많이 달라져서 한 4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유방암 진단받고 1년 넘게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좋아졌냐 그러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같으면은 전이 돼서 사기라고 진단받아도 지금 7년 내지 8년
헐투 양성 같으면 평균이 8 내지 9년.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 호르몬이 없는 3중 음성 유방암도 뭐 1년 이상, 10 내지 15% 되는 환자들은 또 장기적인 생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40년 동안 치료가 정말 많이 달라졌고, 암 사기라 그래도 말기가 전이 아니다. 말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치료를 해도 더 이상 치료가 안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생로병사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드는 단계라고 이제 의사가 말할 때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라고 말기는 다른 거고, 사기는 그냥 진행되어 있다, 진행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십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단계가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뭐 예후는 이제 요게 연도고 이게 4년이죠. 4년에 이제 살아있을 확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 파랗죠, 그죠? 1기, 2기, 3기만 해도 8, 90%가 뭐 4년, 5년 지나면은 거의 완치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8, 90%가 완치되는데 말해서 3중 음성은 예후가 안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4기 3중 음성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50%가 생존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돌아가셨단 말이거든요. 그 1년 안에 발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중 음성암이 예후가 안 좋은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초기 같으면은 거의 뭐 8, 90% 완치된다. 임파선 전이가 되어 있으면은 뭐 3분의 2 정도 완치된다. 원격 전이가 되어 있는 진행암이더라도 치료만 잘하면은 뭐 기본 7, 8년은 간다. 그런데 3중 음성은 좀 이야기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중 음성 유방암은 특징이 뭐냐? 그럼 젊은 사람한테 많이 생겨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30, 40대 유방암이 많은데 이 중에 이제 3중 음성 유방이 많고, 전체 유방암에서 한 뭐 15 내지 20% 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호르몬 수용체하고 헐투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이게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저는 항상 이제 환자분들한테 상의를 드리죠.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니 내가 알면은 의사했지, 당신이 하라는 대로 결정을 해줘야지 나한테 왜 묻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과학적 근거가 있고 이제 이성적 판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근거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거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뭐 인생에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고, 이 과학적 근거라는 것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경우에 이 약을 썼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숨은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직업을 선택하는 거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이제 병원을 다니시면 이제 좋은 병원과 나쁜 병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어떤 게 좋은 병원이냐? 물으면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의사들이, 저명한 의사들이 한 30명 가까이가 모여서 이제 2024년 버전 6니까 6판이죠. 6판째를 냈는데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계속 논의를 해요. 여기 보면은 저처럼 이제 종양학 하는 사람, 내과 하는 사람, 그리고 병리학 하는 사람, 영상학과, 그리고 또 방사선 종양학과, 수술하는 사람, 그리고 재건 수술하는 사람까지 다 모여서 같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명 한 명이 이제 전문가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모으니까 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명이 생각하는 것보다 두 명이 생각하는 게 낫고, 두 명보다 세 명이 나을 거고, 이렇게 여러 명이서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병원, 다학제 진료라고 그러죠. 다학제 진료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만능이 아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면에 대해서 뭐 물이 찼는데 반밖에 안 찼다, 혹은 반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둘 다 정답이거든요.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서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독불장군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독불장군은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고, 독불장군이 결코 여러 명이 합친 지혜보다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수술을 보면은 이제 뭐 1기 같으면 이제 수술하고 수술 후 보조요법을 하고, 2, 3기 같으면 이제 선행 항암 치료를 하는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항암 치료를 땡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항암 치료 하던 걸 항암 치료를 땡겨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재발률도 줄어들고 수술도 훨씬 더 깔끔하게 되고 환자들 후유증도 없고 완전 간에 오면 결과도 좋아져요. 그래서 전신치료라고 하는 것은 뭐 항암제,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선행항암치료 이걸 여러분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항암치료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미국에서 똑똑한 사람들 30명이 모여서 의견을 냈다 그랬잖아요. 여기 프리오퍼레이티브 그러니까 미리 펜브롤리즈마 면역치료제하고 항암치료 같이 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1번으로 딱 답을 줘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전신치료는 이제 면역이 세게 나오면은 펜브롤리즈마에 타스콘조 교수가 노벨상 받은 거라고 했죠. 그 약을 먼저 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팔프니비타는 약을 쓴다. 그 다음에는 뭐 사시투즈마비라는 약을 쓴다. 이렇게 쭉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죠. 여기서도 여러 가지, 여기서도 여러 가지죠.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환자의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환자한테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AI가 발달돼 가지고 이제 의사 필요 없다. 뭐 여기서 내 체질에 맞춰서 내 지문 찍고 유전자 분석하고 딱 누르면은 이제 약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자판기에서 그냥 약 타먹으면 되지. 의사가 필요 없겠죠. 그죠? 병원도 필요 없고. 그런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항암 치료하고 이제 수술 후 보조 치료가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점점 선행항암 치료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항암 치료를 해서 줄여서 수술하는 게 더 결과가 좋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면역 치료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면역이 있다 그랬죠. T임파구라고 그랬어요. T임파구. T임파구가 암이 생기면은 경찰처럼 잡아 죽여요. 잡아 죽이는데 근데 경찰 단속이 심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자들이 뇌물을 주겠죠. 뇌물을 주면은 단속을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PDL1이라는 게 뇌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이 단속을 하면은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 먹은 경찰은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타스콘조 교수가 발견한 게 이걸 부수는 뇌물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뇌물의 고리를 끊으니까 뇌물도 안 주니까 이제 다시 공격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행항암 치료를 이제 요즘 대세라 그랬는데 완전간에 선행항암 치료, 면역 치료만 했는데 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완전관해라는 거는 나중에 수술해서 잘라봐도 암세포가 남아있는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10명을 치료해보니까 68%, 3명 중에 2명, 10명 중에 7명이 면역항암 치료만 했는데 수술했을 때 암이 없어졌어요. 기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3중 음성 유방암은 아까 약이 잘 된다 했는 게 이거 면역 치료 때문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은 아시아 환자들에서 이제 세계인들보다 아시아인에서 타스콘조가 뭐 아시아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일본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완전간해율이 더 좋다고 돼 있고 서양인보다 더 높은 완전간해율을 얻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미리 이런 점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뇌물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를 볼 수 있는 CPS라는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CPS가 진하게 나타나면 이게 뇌물을 많이 주고받고 있는 현장이 보이는 거고 CPS가 없다 그러면 이게 뇌물을 별로 안 주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뇌물을 많이 주는 데는 뇌물의 고리를 끊으면은 효과 있겠지만 뭐 뇌물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기껏해야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면역치료를 해봤자 별 재미를 못 보겠죠. 그래서 뇌물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를 미리 보는 검사를 CPS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인해가지고 10% 넘는 환자들만 면역치료를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왜 일단 써보지 왜 그렇게 하냐? 면역치료 너무 비싸요. 예, 치료하는데 한 1년 치료비용이 한 8천만 원, 2년 치료비는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려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치료를 보면은 또 3중 음성 유방암이 예후가 안 좋다 그랬는데 해보니까 사망률을 병이 나빠질 확률을 35%, 3명 중에 1명 정도는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기적적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전체 생존율도 27% 정도 더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죽을 사람 살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 타스콘조 교수가 2018년에 노벨상 받은 그 약하고 항암치라는 게 현재 3중 음성 유방암 환자한테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뇌물의 고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되고
또 의료보험이 아직 안 되니까 비용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돼 있고, 뭐 여력만 된다면은 하시는 건 무조건 필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18년에 약이 돼서 나왔고 지금 그렇다고 해봤자 지금 5년 6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변하고 있는 분야라서 이제 의사하고 상의를 하시면 되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건 알고 계시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면역 관문 억제제는 쉽게 말하면 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암이 200가지 생긴다 그러거든요, 우리 몸에. 뭐 쉽게 말하면 발톱, 손톱 빼고는 암이 다 생긴다고 보는데, 그 200가지 암에 거의 모든 암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약이 나온 게 뭐 트루델빈이, 에너툰이 이런 신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암만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 이제 활동한 게 2000년도부터니까 이제 25년 정도 됐는데, 이게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라서 저도 이제 매년 이제 공부를 하러 가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1, 2년 지나면은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 분야라서 이렇게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면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걸 또 환자한테 설명해야 되고 해서, 사실은 뭐 이제 외과 같으면은 이게 뭐 바느질하는 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질 게 없고, 칼질하는 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질 게 없어서 4번 배워가지고 평생 써먹는데, 저희 분야는 이게 열심히 배워봤자 1년 지나면은 구식이 되기 때문에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사람분들이 이제 암 걸리면 제일 궁금해하는 거, 뭐 먹으면 좋아요? 뭐 먹으면 다 나아요? 뭐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식약 동원이라는 뭐 개념이, 이게 동의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런 개념들이 강해요. 우리 뭐 음식이 보약이다, 이제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뭘 먹어야지 좋은지, 그 과학적 근거는 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뭐 어떤 암이 200가지 종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암 종류마다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음식이 좋느냐, 그거는 연구하기도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같은 암이 걸렸다, 같이 대장암이 걸렸다, 한 분은 20대고 한 분은 30대고 한 분은 80대다.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다. 그리고 식습관도 다르다. 생활 환경도 다르다. 이러면은 뭘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같은 조건 하에서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식이나 영양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 이런 경향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뚱뚱한 사람들이 염증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면역도 잘 기능을 못하고, 세포 정식도 빠르고, 세포 에너지 소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세포가 손상나면 죽어야 된다 그랬죠. 죽어야 되는데 죽을 놈이 안 죽고 좀비처럼 살아나고, 이런 게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지방 조직이 있으면 이런 걸 더 촉진시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당뇨에 걸리면은 당뇨병 환자들이 일반인보다 40배 정도 암이 많이 생기거든요. 대부분 당뇨병 환자,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뇨 걸리는 사람들 암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은 당뇨병 환자가 또 누가 많죠? 좀 뚱뚱한 분들이 또 당뇨 환자가 많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러니까 비만, 당뇨, 노화, 암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가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 원인은 뭐냐? 이제 비만해지면은 당대사가 떨어지고 에너지 소비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세포 변이가 누적되고, 그러면서 암이 생기고 노화도 빨리 생기고. 그래서 뭐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암의 원인 중에 한 30 내지 50%는 뭐 술, 담배, 비만하고 연관이 있는데, 비만이 생기면은 당뇨병도 당연히 오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염증도 많이 생기고, 산소 유리기도 많이 생기고, 호르몬 변화도 많이 생기고, 세포 성장도 많이 일어나서 비만과 직접 연관이 돼 있다고 알려진 암은 대장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신장암, 췌장암 이외에도 거의 모든 암이 연관이 돼 있고, 비만하고 연관 없는 암이 없어요. 그래서 비만, 당뇨, 암, 노화는 같이 간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대사증후군. 이게 뭐 보통 40대부터 생긴다고 됐는데, 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뱃살이 나와야지 뭐 다 뱃살 나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복부 비만이거든요. 복부 비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뇌당성 장애가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고, 그럼 노화, 암,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만은 결코 만병의 원인인 거지, 살쪄서 좋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카테고리가 이제 대사증후군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영어 논문을 그냥 내놨는데 이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쥐를 가지고 굶겨봤어요. 애들 리비툼이라고 하는 건 지 마음대로 먹게 했는 거. 칼로리를 85, 50, 40 칼로리. 일주일에 그거밖에 안 줬으니까 정말 적게 준 거죠. 그래 줬더니만 이게 제일 오래 산 거거든요. 이게 살아있을 확률이니까 이게 제일 오래 산 거죠. 적게 먹은 애들이 제일 오래 살더라.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사람하고 그러면은 쥐는 다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람하고 우리가 그 생명체 중에서 가장 단순하게 효모라고 하거든요. 효모. 우리 이스트, 효모. 그게 이제 하는데 효모하고 효모 이스트와 사람 유전자가 80%가 일치해요. 쥐하고는 거의 90% 일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한테 뭐 이렇게 60주니까 6개월 뒤죠. 6개월 동안 굶기면서 이렇게 실험할 수는 없겠죠. 뭐 굶기면은 폭동이 일어나든지 도망가든지 뭐 아니면 나를 잡아먹겠다고 덤비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쥐에 실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적게 먹으면은 오래 살더라. 이거는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를 이제 다른 데서 또 이제 반복을 해봤어요. 재현이라 그러거든요. 진리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 진리고 이 사람한테 거짓이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통하고 이 사람한테 통하고 여름이면 10사람한테 다 통해야 진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현을 해봤더니만 안 되는 거예요. 칼로리 줄여봤는데 생명 연장이 안 일어나요. 다른 조건에서 해보니까. 그거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거의 이게 뭐 논박이 된 게 거의 20년 동안, 앞에 게 1997년 연구고 이게 2019년 연구인데 원인을 몰랐어요. 어떨 때는 굶기면 오래 살고 어떨 때는 굶기니까 빨리 죽더라. 이게 서로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계속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단식을 하거나 칼로리 줄이면은 장소에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원인을 봤더니만 이제 그게 2019년에 밝혀졌는데 이걸 절대적인 칼로리를 적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복 시간이 중요하더라. 지니까 이제 뭐 어차피 일주일치를 갖다 주면 얘들이 아껴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치 그냥 빨리 먹어 치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금씩 충분하고 비교해 봤더니만 공복 시간이 있을 때 이게 수명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게 결국 20년 논란 끝에 이제 밝혀져서 2019년 12월 26일 날 이제 Effect of Intermittent Fasting on Health, Aging and Disease. 그래서 이제 간헐적 단식의 건강과 노화, 병의 유발에 미치는 영향. 이래서 이게 이제 2019년 12월 26일 날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계속 논문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NEJM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내과 의사들의 교과서 이제 여기서 나오면 이게 이제 거의 교과서에 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이 논문을 2019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고 이제 지금 만 5년이 됐는데 이때 읽고 이때부터 지금 5년째 저는 간헐적 단식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했고 뭐 성경을 읽고 피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저도 이제 이 논문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이게 적합하다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서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저는 하루에 2끼 먹고요. 18시간 금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18시간이니까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점심을 먹고 그러고 나서는 그 밤 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확실히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경험담이니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경험을 들으시면 되고 일단 그래서 제가 왜 너는 그 일을 하게 됐냐라고 물으면 이제 그 근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26일 날부터 어떻게 보면 제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단식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탄수화물,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이 필요하거든요.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탄수화물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두뇌, 뇌는 탄수화물밖에 못 먹어요. 심장, 이건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많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졸부, 집에서 갑자기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이제 공돈이 생기면 뭐 하겠어요? 술 먹고, 도박하든지, 뭐 바람을 피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이렇게 되겠죠. 탄수화물이 많으면은 주로 어떤 거냐 그러면 정식, 분화. 어떻게 하면은 뭐 자식을 퍼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좀 새를 키워볼까? 이 생각 많은 거예요. 그런데 탄수화물 공급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나냐 그러면은 아껴 쓰는 거예요. 수선, 고치고, 고장난 거는 수리하고, 우리 몸에 계속 유전자 변이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걸 수선하고, 고치고,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못 고치면 뭐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겠죠? 버리는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공급이 안 되면. 그래서 이걸 이제 자가포식, 세포3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몹쓸 놈들은 없애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포 탄성, 활성, 그러니까 없으니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끼니거리가 없으면 부지런해질 거 아니에요. 세포들이 막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세포들이 부지런하게 활동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회복 탄성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몸에 웬만한 스트레스가 와도 회복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예, 복잡한 이야기지만 해보면 이제 탄수화물 공급이 끊치면은 우리 몸이 이제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이제 축이 바뀐다. 그래서 쓸데없는 세포들은 정리를 하고 집 정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좀 부지런해지고 세포들이 살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기 효과라 그러죠. 매기 효과. 예, 뭐 물고기를 신선하게 옮기려면은 메기를 한 마리 넣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 메기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물고기들이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안 죽고 수조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살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매기 효과 같은 효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변화, 그러니까 세포를 정식하고 분화하는 쪽에서 유지하고 아껴 쓰고 활성을 가지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14시간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먹은 식사가 14시간 동안 저장돼 있다가 글루코즈가 나오거든요. 이때까지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14시간이 지나면은 지방 분해가 일어나고 아까 이야기했던 유지보수 쪽으로 가고 뇌에 특히 좋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뇌는 이제 원래 그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는 BDNF라고 그래서 뇌 활성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나와서 뇌 활성도 좋아져요. 그래서 저도 나름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두려웠어요. 사람이 이제 밥 안 먹고 이러면 좀 짜증나게 되고 좀 조바심 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래 볼 때 환자들한테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해서 외래 볼 때는 아침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14시간이니까 제가 7시까지는 저녁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2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 다음날 아침 7시고 보통 9시에 외래 시작하니까 14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4시간 내에서 점심 먹기 전까지 한 4시간 외래 보는 그 시간에 집중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편해서 지금에는 이제 뭐 거의 이제 주중에는 철저하게 지키고 주말에는 이제 모임도 많고 가족 모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머니하고 가족 모임 하는데 저는 간헐적 단식하기 때문에 안 먹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래서 주말에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뭐 모임 같은 거 있으면 가서 즐겁게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패턴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탄수화물 안 먹었다 해서 머리가 띵한다거나 뭐 신경질이 난다거나 짜증난다거나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 레벨이 지나면은 굉장히 오히려 머리 두뇌 활동은 좋아진다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 안 해서 복부 비만이 생기고 염증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비만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슐린이 효과가 좋아지고 내분비 기능이 좋아지고 지방이 줄어들고 장내 세균이 많이 활성화되고
염증이 암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염증이 깔아앉고 혈압도 깔아앉고 운동 능력도 더 좋아진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뭐 발털 롱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상업화했어요. 상업화해가지고 롱게비티 다이어트. 그러니까 아까 저속노화라고 이야기했죠. 장수식단 이런 걸 만들어서 핵심은 간헐적 단식이에요. 일정 시간 굶고 먹는 시간을 한정시킨다. 그래서 이걸 암 환자들한테 연결해 받고 암 환자들한테 이제 식단을 팔아요. 뭐 여러분들 이제 항암 치료할 때 아침에 되면은 병원을 생각하면 속도 더부룩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하지 말고 오시면 오히려 더 나아요. 그래서 그 전날부터 우리 뭐 종합검진 받을 때 밤새 단식하는 것처럼 밤새 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시면은 오히려 항암 치료도 더 효과적으로 잘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미미킹 다이어트.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세포가 정식한다 그랬잖아요. 정식하니까 정식하는 세포에 항암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개념이 뭐냐 그러면 암세포는 지 마음대로 정식을 하니까 암세포는 간헐적 장식하고 상관없이 계속 정식을 하고 정상세포는 뭐라 그랬어요? 쉰다 그랬죠. 정상세포는 쉬니까 암세포는 정식하고 정상세포는 쉬니까 정상세포는 손상을 입지 않고 암세포는 항암제 짝짝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아진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실 건데 이제 시내의 삼덕동에 이제 임재양 원장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유방암 보시는 원장님인데 저보다 한 10년 선배신데 사람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식단 요리를 참 잘하세요. 요리를 참 잘해가지고 이게 이제 집을 꾸밀 때 아예 그 쿠킹 스튜디오라 그래서 우리 뭐 TV에 나오는 그 흑백 요리사처럼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신 분도 있고 초대받아서 식사 같이 하신 분도 여기 계신데 그래서 같이 이제 이분이 채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간헐적 단식 채식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분은 이제 좀 저희는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논문을 읽고 해서 이제 그에 따라 하면 되는데 일반인들이 따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원칙만 생각하고 칼로리를 일일이 계산하지 말고 좀 편하게 접근하자. 이게 이제 이분의 원칙이 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음식을 이제 양념을 세게 하지 말고 순하게 먹자. 그래서 우리 뭐 얼큰하게 혹은 짜게 맵게 이렇게 먹는 건 피하고 이제 샐러드 위주로 좀 순하게 먹는 쪽으로 하면은 일단 칼로리를 확 줄일 수 있고 비만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빵도 이제 흰 빵보다 혹은 머핀처럼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든 빵보다는 이제 통밀빵 이런 걸 먹으면은 훨씬 더 낫다. 빵을 좋아하면은 일단 하얀 빵은 피하고 통밀빵 같은 거 먹자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해보니까 생으로 먹는 거, 쪄서 먹는 거, 튀기는 건 맛은 제일 좋죠. 맛은 제일 좋은데 건강에는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튀기면은 벤조피렌이라고 해서 발암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굽거나 바베큐 하고 튀기면 맛은 좋은데 건강에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쪄서 먹으면은 뭐 맛도 그런 대로 살릴 수 있고 건강에는 괜찮은데 제일 좋은 건 날것으로 먹는 건데 날것으로 먹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도 좋아야 되고 또 날것 먹어가지고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쪄서 먹으면 돼요. 쪄서 먹되 쪄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뭐 샐러드를 한다거나 들기름이나 간장 같은 것만 간을 해서 가볍게 먹는 그래서 반찬 수도 줄이고 좀 가볍게 먹는 습관을 바꾸면은 훨씬 더 정하기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삶아서 먹고요. 그래서 뭐 간은 아주 약하게 해서 먹고 뭐 가지, 뿌리 채소, 연근 이런 것들 많이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소스 간단하게 해가지고 저는 뭐 통깨, 간장, 식초 이런 거 해가지고 찍어서 먹으면 의외로 맛있습니다. 예, 먹어보면. 근데 이제 재료가 좋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뭐 이분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유기농 얼마나 잘 키우나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농사 짓는 분들한테 다 가서 땅도 보고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엄격한 의미에서 농약 하나도 안 치는데 한 군데밖에 없대요. 해남 땅끝마을에 있는 농부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트럭씩 채소하고 과일을 보내요, 이분한테.
그런데 다 썩었어요.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도 나쁘고 팔 수도 없을 정도의 채소, 야채인데 먹어보면 굉장히 깊은 맛이 있고 달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뭐 전혀 지장이 없는 분이니까 그렇게 뭐 호사스럽게 먹으니까 그건 참고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일단 그 집에서 먹는 야채는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은 참고하십시오. 예. 그래서 메뉴는 간단하게 뭐 한두 가지만 해서 드셔야 되고 반찬은 한 개 정도만 해서 이게 무슨 밥상이냐 나를 무시하는겨? 최소한 반찬이 3개, 5개는 돼야지 이렇게 투정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먹는 게 장수하는데 제일 비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 뭐 저희가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의료계 사태 때문에 자주 못 만나는데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래서 밥을 해주시거든요. 그래 밥을 해주시면 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채 다양해서 먹고 뭐 간장 정도 이래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뭐 두부를 만드실 때도 있고 이거 두부 다 집에서 만든 거거든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이런 거 다져서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하시면 되고 이게 만찬입니다. 예, 이래가 4명, 5명 모여서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다양한 식단으로 돼 있고요. 김치도 뭐 정 먹고 싶으시면 김치가 별로 좋은 음식이 아니거든요. 연도도 너무 높고 이래가지고 뭐 조각 내가지고 조금 같이 곁들여 먹는 정도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고 싶으면 주로 살코기 삶아서 이제 채소와 같이 먹는 원칙을 정해서 본인이 드시면 됩니다. 채소, 밥, 고기 이래가지고 먹으면 한 끼 식사거든요. 콩이 좋고요. 콩이나 뭐 치즈 같은 것도 같이 섞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되고 아침에는 뭐 허기가 지시면 빵하고 샐러드를 해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곡류 잘 아시겠죠? 해바라씨, 카카오 닙스, 호박씨 이런 것들 좋고요. 예, 올리브 오일 듬뿍 넣어가지고 후추나 소금간만 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되고 채소 샐러드 많이 드시고 올리브 듬뿍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웬만한 뭐 샐러드는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힐링 푸드는 맛이 없고 킬링 푸드는 다 맛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뭐 사람이 매일 좋은 거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파스타도 먹고 피자도 먹고 뭐 고기도 좀 구워서 먹고 이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주가 되지는 말고 이제 킬링 푸드는 가끔 드시고 힐링 푸드를 메인으로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은요, 시간이 딱 맞네요. 암, 노화 치매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 축입니다. 같은 닮은 꼴이고요. 많은 사람이 이제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 치매를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방법, 노화를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시황도 못 찾았죠, 그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활 환경이 중요한데 비만이 하여튼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본인이 하실 수 있으시면은 간헐적 단식 한 14시간 뭐 쉬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위도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세포 정식 분화보다는 유지, 보수 쪽으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수리하고 우리 몸을 오히려 회복력을 높여준다고 그랬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일단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재미있고 하여튼 매일 감사하며 사시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감사하시고 베풀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고 생긴다면 초기에 치료하는 게 좋은데 암, 노화, 치매가 이제 같이 가니까 식습관을 통해서 좀 노화를 늦추고 좀 더 건강하고 오래 행복하게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